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교과목을 담당하는 이대훈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고 그 법령이 끝나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걸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개 실무 파트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페이지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제1절 부동산 중개업 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개업 제도의 변화 과정을 조금 점검하자 이런 측면인데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중개업 제도의 어떤 변청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객주 상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중개업 제도의 유래를 찾아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고려 시대에 그 말에 객주 제도로부터 유래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객주라는 사람은 상인이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어떤 특산품들을 위탁받아서 판매하는 상인입니다. 그런데 그 객주 상인에 소속된 직원 중에 한 사람이 그 객주 상인이 위탁 판매 행위를 할 때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흥정 붙이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는 거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의 거간은 우리가 객주 상인에게 소속돼 있었지만은 조선시대에 와서는 양갈로 2번에 거간이라고 따로 적어놨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와서는 이 거간 직업인이 객주 상인으로부터 독립해서 전문적인 영업을 수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부동산 중개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어떤 제도를 찾자 그러면은 객주라는 답보다는 거간 제도라는 답이 더욱더 정확한 답이 되겠죠. 그러나 객주와 거간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출제의 가능성은 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거간 직업인이라는 게 결국 흥정 붙이는 직업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거간 직업인은 흥정 붙이는 직업인은 흥정의 대상이 되는 거간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거간 직업인이 존재를 했습니다. 조선시대 특히 말에는 더욱더 다양한 거간 직업인이 존재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양갈로 3번에 각회라는 거간 직업인이 있었습니다. 이 각회라는 거간 직업인은 흥정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주로 토지와 가옥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부동산 중개업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거간 직업인 중에서도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은 각회라는 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서 양갈로 2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현행 중개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이랬죠. 중개업이라고만 했지 앞에 부동산이라는 글자가 안 붙었죠. 그러면 중개업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가 특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서 거간이 이 중개업과 관련 있는 직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은 양갈로 3번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은 9페이지에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적인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부동산 중개업자는 돼 있죠. 중개업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를 부동산으로 이렇게 한정하게 되면은 오히려 거간 직업인 중에서 각회라는 거간 직업인을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적 부동산 중개업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 말을 할 때 어떤 단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에 따라서 그 글의 의도, 말의 의도가 좀 달라지는 거죠. 양갈로 4번에 객주 거간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조선시대 말에 1890년에 객주 거간 규칙이라는 규범이 제정이 되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객주 거간 영업은 전혀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객주 거간 규칙이 제정 시행되면서 법의 규제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부동산 중개 업무 규제법인 공인중개사법을 시험 과목으로서 학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영업을 법으로 처음으로 규율하게 된 근거가 어떤 근거냐? 바로 이 1890년에 제정된 객주 거간 규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그 인가제가 시행이 되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조선시대 말에는 객주 거간 영업을 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으로부터 인가증을 받아야만이 영업을 가능하도록 법의 규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객주구간규칙이 우리나라에서 중개업체들을 규율하는 최초의 법제도적 장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공부해야 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군구청에다 등록하도록 돼 있죠. 지금은 등록제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렇게 인가제가 시행된 적이 있다라는 거죠. 법의 규제 방식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일제시대가 되면서, 잠시,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면서, 이 객주구간규칙은 폐지가 돼가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시점이 있었죠, 일시적으로. 그래서 자유영업 상태에 있다가 1922년에 소개영업 취체규칙이라는 것이 공포가 되면서 또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만이 소개영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율하는 법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만든 법이죠. 그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거간 영업을 소개 영업이라 이렇게 지칭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개 영업이 곧 거간 영업입니다. 자, 근데 특이한 거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만이 거간 영업, 즉 소개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했다라는 것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일본인들의 어떤 소개 영업에 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취지의 내용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면서 1945년에 미군정이 실시되는 거죠. 그 미군정 영의에서 일제시대 때 사용되던 시행되던 각종 법령들이 그대로 의용이 돼가 폐지가 되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양갈로 6번의 소개영업법 1961년에 이르러서 이 소개영업법이라는 법으로 그 소개영업 취체규칙이 대체되는데 이 소개영업법에서는 소개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시 읍면회장에게 영업신고만 하면은 누구나가 다 소개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를 상당히 완화했던 그런 특징을 보이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개영업법이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시행되는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가 극에 달해가지고 부동산 투기 종합 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소개영업법을 대체하는 부동산 중개업법을 1983년도 12월 달에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갈로 7번에 보면은 부동산 중개업법의 제정 및 개정에서 1983년에 소개영업법의 대체 입법의 일환으로서 공포 시행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동산 중개업법을 제정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부동산 중개업의 허가까지 받아서 중개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거죠. 소개영업법 시절보다는 허가제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는. 그래서 10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83년에 제정됐던 우리 부동산 중개업법의 어떤 내용들을 쭉 적어 놓은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개정된 변화 과정을 좀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한 내용이고 이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해서 앞으로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인중개사 법령 실무 과목의 출제 경향 중에 한 가지 특징을 보이는 것이 과거 법에는 규정이 돼 있었는데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이 없는 거 그런 것들을 시험 출제 지문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거에는 시행됐지만 현재 법에 규정이 없다라는 것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X 지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거에 그런 법 규정이 있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그럴듯한 문장이 많습니다. 과거에 법에 규정이 있다는 것은 이유가 있었으니까 법에 규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거에 있었던 규정이 폐지된 규정들을 현재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종종 활용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과거의 법은 어땠고 그 법이 어떤 이유에서 폐지가 됐고 어떤 배경하에서 또 개정이 됐고 이런 것까지 충분히 학습을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현재 법령의 내용을 학습하기도 급급하기 때문에 과거의 법 내용까지 확인을 잘 못하겠죠.
그러나 강의하는 제 입장에서는 과거의 법령도 알고 현재의 법령도 알고 또 그 과거의 법령이 어떤 이유에서 폐지됐고 어떤 이유에서 개정이 됐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 시험 문제에 과거의 법제도의 내용이 등장하면은 내용적으로 파악할 것도 없이 저는 바로 X 가면서 빠른 시간 내에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시험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효과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법이라 하는 것이 제도기 때문에 다 그 시대적 상황에 맞게끔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정이 되거나 폐지가 됐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되는 법조차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 배경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법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걸 다 공부하는 학습 과정에서 무시해버리고 현재 시행되는 법조문의 내용만 결론만 그대로 익히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다 전부 다 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학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에 2~3시간씩 이렇게 학습을 하면서 외우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그날 2~3시간 공부한 거는 양이 적기 때문에 머릿속에 외울 수 있고 또 외워진다 싶지만은 조금만 시간이 흘러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또 설사 잊어버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험 출제자가 지문을 좀 응용해서 지문을 구사하게 되면은 응용력이 떨어지는 그런 지식이 됩니다. 그럼 결국 학습 하나만한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할 때 자세를 좀 달리 가지고 임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개정 과정 중에 우리가 앞으로 현행법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좀 필요한 부분을 한번 발췌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방갈로 2번 10페이지 우리 방갈로 2번에 보시면은 1990년에 83년도 12월 달에 제정된 부동산 중개업법이 89년도 말에 일부 개정이 됐는데 그러세요.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도입된 84년도 4월 이후에도 지금 89년까지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중개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면은 지금 법조문상으로 개정된 법조문에 따르면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개정되기 전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90년 1월 1일부터 일체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은 중개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개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83년도 말에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돼가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득권을 보호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종전법인 소개영업법에서 소개영업에 관한 신고를 하고 소개영업을 쭉 하던 사람이 이 부동산 중개업법으로 대체 입법되면서 하루아침에 소개영업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법을 제정하면서 부칙 제6조 규정에다가 이런 규정을 두는 거죠. 종전 소개영업법에 따라서 소개영업 신고를 한 자는 새롭게 만들어진 이 부동산 중개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이런 의제 규정을 줌으로써 이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또 허가를 받지 않아도 종전에 소개영업 신고만 한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렇게 방금 그 89년도에 개정된 내용처럼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라야만이 중개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된 시점이 90년 1월 1일부터거든요. 그러면은 84년도부터 89년도 말까지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시행되기는 되었지만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도 법에서 요구하는 허가 요건만 갖추면은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서도 기득권을 인정받아서 중개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허용받고 있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다라는 거죠. 과거의 소개영업법 시절에 소개영업 신고를 하고 소개영업을 쭉 해오던 사람하고 소개영업은 하지 않았지만은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 공포 시행된 이후에도 89년도 말까지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다더러 신규로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도 지금까지 계속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99년도인가 부동산 중개업법 제7차 개정하면서 IMF 사유로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개정이 있거든요. 그 등록제로 바꾸는 개정 법률 부칙 규정에서도 이런 규정을 두게 되는 거죠. 종전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그리고 종전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은 자는 등록제로 개정된 이 법률에 따라서 등록한 것으로 본다라는 이렇게 의제 처리를 함으로써 지금까지 계속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은 현재 법에 따라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용어를 부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라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그런데 이렇게 지칭을 하기 전에 중개인이라고 불렀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는 중개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출제에서는 중개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라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여러분들도 그 표현을 익히는 게 좋습니다. 왜 시험 출제자는 그 표현을 쓸 것이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강의의 편의상 제가 중개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중개인은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바꾸어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이 명칭 자체가 적절한 명칭은 아니다라고 제가 교재에서 어디에 소개해 놨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특징이 자격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이런 표현을 명칭에 갖다 쓴다라는 것은 안 맞거든요. 알겠어요? 근데 어쩔 도리 없이 현재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니까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 점을 방갈로 2번에 설명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갈로 4번에 보면은 99년도에 IMF 사유로 일부 개정한 적이 있는데 중개업의 허가제를 무슨 제로 바꿨다? 등록제로 바꿨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죠. 그 현재도 등록제입니다. 자, 그리고 방갈로 5번에 보면은 2005년도 7월 달에 또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표현도 바꾸고 조문의 위치도 다 바꾸게 되는데 이때 부동산 중개업법이라는 법 이름을 공인중개사법으로 안 바꾸고 좀 깁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법 이름을 바꿨어요. 왜 바꿨느냐 하면은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도입하게 됐거든요. 그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부동산 중개업법에 신설하는 관계로 법의 명칭을 부동산 중개업법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라 이렇게 지칭했는데 그 약칭을 공인중개사법이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다가 방갈로 6번 한번 보세요. 2014년도에 또 법을 상당히 많이 개정하게 되는데 이때 알겠어요? 이 법을 분리하게 됩니다. 분리. 그래서 우리가 원래 공인중개사의 업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렇게 그 법을 명칭을 개정했더랬죠. 언제 2005년이네요. 2005년도에 이렇게 개정을 했더란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걸 약칭을 공인중개사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인중개사법이라 불렀어요. 그런데 이 법이 2014년이네요. 2014년도에 또 개정이 되면서 법이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그 분리된 법의 두 법의 이름이 하나는 공인중개사법, 하나는 공인중개사법. 그 또 하나의 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렇게 분리된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인중개사법으로 띄고 이 부분을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띈 겁니다. 이렇게 2014년도에 분리 입법을 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2005년도에 부동산 중개업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법의 명칭을 이렇게
개정한 것이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렇게 명칭을 바꾼 거거든요.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부동산 중개업법에 신설을 하는 입법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도입할 때 2005년도에 아예 부동산 중개업법과 별도의 독립된 입법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로 독립된 입법으로 제정을 했더랬으면은 이렇게 분리 입법하는 또 개정은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부동산 중개업법에 신설 도입하는 바람에 이렇게 명칭을 길게 하고 그게 이제 뒤늦게 좀 적절치 않다 해서 2014년도에 다시 부동산 중개 업무에 관한 규제법으로서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실거래가 신고 업무에 관한 규제법으로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렇게 분리 입법을 하게 된 거죠. 알겠어요? 그러다가 자,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 하면은 예. 11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표 밑에 방갈로 7번에 보면은 2014년도 이렇게 있죠. 2014년도. 그리고 12페이지에 보시면은 12페이지에 보시면은 방갈로 9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갈로 9번을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2014년도 1월 달에 분리 제정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대체 입법되면서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개정이 됐다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거기 읽어보면 외국인 토지법과 함께 폐지되었다. 부동산 거래신고하는 법률상 거래신고제도, 외국인 토지법상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허가제도,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등장하는 토지거래 허가제도, 이런 부동산 거래 관련 인허가제도의 근거 법률을 일원화하려는 취지에서 대체 입법된 법의 이름이, 이 법의 이름이 부동산 거래 신고 다음에 등자가 붙어 들어갑니다.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은 등이 빠진 이 법은 실거래가 신고 제도에 관한 것만 규율하고 있었는데 그 실거래가 신고 제도하고 외국인 토지법에 있는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내지 허가 제도 그리고 부동산 공법 시험에서 등장했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 거래 허가 제도 이런 다 전부 다 부동산 거래 관련 규제 제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해가 일원화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 등을 집어넣으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원래 2017년도 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학습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종전에 시험 출제되었던 외국인 토지법은 폐지가 됐죠. 폐지됐다고 출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법률의 출제 내용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공법 시험 문제 그동안에 등장했던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한 내용이 이 법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부동산 공법 시간에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교과목의 시험 문제로 등장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목의 학습량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현재는 시험 출제 범위가 요 중개 업무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의 내용 51개 조문을 싹 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들을 다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중개 실무 파트에서 한 10문제에서 12문제 나오는데 그 부분들은 다른 교과목들을 열심히 학습하다 보면은 중개 실무의 시험 문제들은 대체로 다 풀리는 그런 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중개 실무는 중개사 시험 과목의 종합 과목이다, 완성 과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동안에 기출되었던 중개 실무 파트의 10문제 내지 12문제는 전부 다 민법에서 공부하는 내용 아니면 부동산 공법에서 학습하는 내용 아니면 공시법에서 학습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 위주로 발췌를 해서 실무 문제로 구성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실무 문제 10 내지 12문제는 민법, 공법, 공시법 교과목을 학습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가 참고 부분에가 법령 해석의 방법과 한계라는 판례를 제가 하나 소개해놨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법도 공인중개사법도 법입니다.
근데 이 법을 공부한다는 것이 뭘 어떻게 하는 것이 법을 공부하는 거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법을 공부하는 거냐. 그 법을 공부하는 방법론을 좀 생각해 하기 위해서 그 판례를 제가 소개해 놓은 것일 뿐이지 이 판례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22년 동안 이 법령 실무 과목을 강의하면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 하면은 무턱대고 책의 내용을 학습할 것이 아니라 학습하는 방법, 아니 법을 공부하는 방법, 방법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방법에 맞추어서 힘들더라도 차근차근 내용적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만이 시간을 투자해서 하루하루 학습량을 늘려가면서 실력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 방법이 잘못되면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쌓여가지를 않아요. 그 점을 제가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이 학습 방법론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보면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열심히 했다고 누구나가 다 인정을 하는데도 떨어지는 것은 학습 방법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별로 열심히 하지 않는데도 합격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대적으로 양은 적죠. 이런 경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운이 많아서 운이 좋아서 합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학교 다닐 때 이 교과목에 대해서 상당히 기초적인 지식을 많이 쌓았거나 그런 케이스지. 원래 이 법과목은 이 정상적인 방법대로 학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소개해 놓은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자죠.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걸 물리 해석이라고 합니다. 물리 해석. 문자 이치를 따져서 해석을 하는 거죠. 즉 국어 사전적 해석을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즉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때 직역한다, 의역한다 이런 말 하죠. 직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가장 원칙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재개정, 연역, 법 질서의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이게 이제 논리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위와 같은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결국 이 법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해석하는 겁니다. 법을 뭐 하는 거다? 해석하는 것이 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왜 해석해야 되느냐면 이 법이라는 규범은 어디에 써먹는 거냐면은 현실 세계에 발생한 분쟁 사건, 구체적인 사건에 써먹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은 추상적인 문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현실 세계에 발생하는 이 분쟁 사건은 아주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을 추상적인 법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한다 그러죠. 적용해서 이 사건을 정의롭게 해결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법이거든요. 그러면 이 적용을 하려고 하면 추상적인 문자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려고 하면 필히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해석의 기본 원칙이 되는 해석 방법이 바로 물리 해석이다 이 말. 이 물리 해석만 갖고는 이 추상적인 법 조문의 문자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리 해석만 갖고는 안 되고 체계적 논리 해석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논리 해석, 다양한 논리 해석의 방법들 중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던 것이 유추 해석이다, 반대 해석이다, 아니면 연역적 해석이다, 체계적 해석이다, 한목적적 해석이다, 여러 가지 해석 방법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논리적인 해석 방법들이 동원될 때 그 법의 진정한 의미가 밝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 법을 공부해요. 그래서 결국 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법을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판례라고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이 판례라는 것이 바로 구체적인 사건의 추상적인 그 법을 이런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해석해 놓은 결과물이 판례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강의를 해보면 수험생들은 그 판례 공부조차도 이런 어떤 논리적인 어떤 해석의 과정을 다 판결문의 요지에 다 적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다 생략해버리고 그 판례의 결론만 줄 긋고 외우는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럼 그건 그때뿐입니다. 그 판례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결론을 그렇게 일끌어내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익히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익힌 거는 그 순간만큼은 기억이 되고 나중에 써먹을 수 있다 싶어도 실전 시험장에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응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기억도 안 나고. 알겠어요? 그 많은 수험 그 판례들을 대비해야 되는 학습해야 되는 판례들을 어떻게 다 결론적으로 다 외우려고 생각하는지 그거는 적절한 공부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 2번의 공인중개사법의 법적 성격 하는 이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정은 제가 그 촬영을 좀 일찍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촬영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서 새로 촬영을 하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로 촬영하는 과정에서는 차근차근 강좌 수가 몇 강좌가 됐든지 간에 차근차근 그 교재 순서에 맞춰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